사랑이 전부라고 믿었던 나,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삶도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마주한 건 따뜻한 미래가 아니라 묵묵히 감내해야 할 책임과 말없이 감춰진 무게들이었다. 시어머니의 노후, 매달 빠듯한 생활비, 결정권 없이 흘러가는 내 인생. 나는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의 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흡수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끝내 사랑보다 나를 택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맑고 따뜻했다. 늦은 봄, 벚꽃이 다 지고 나서야 핀 철쭉들처럼 조용히 다가온 사랑이었다. 서로의 일상이 닿는 곳마다 말없이 걷던 시간들이 오히려 말보다 많은 걸 주고받게 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말을 천천히 기다려주는 사람. 말을 아끼되 따뜻한 눈빛으로 다 들어주는 사람. 나는 우리 엄마가 내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해. 처음 그가 내게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던 날,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의 말투에는 유난히 조심스러운 존경과 무거운 책임이 묻어 있었고 그 얼굴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들추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를 13살의 여의고 홀로 자신을 길러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다. 매일 시장 끝에 있는 작은 두부가게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장 끝나면 맨손으로 아들을 위해 배추 한 포기를 얻어 오시던 이야기.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없이도 마당 끝까지 마중 나오던 어머니의 실루엣. 내가 진짜 어른이 되면 엄마를 제일 먼저 모실 거야.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남자친구의 고백이었지만 언젠가 내 남편의 다짐이 될 수도 있을 그 말을. 그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는 누구보다 잘 느낄 수 있었다. 그 따뜻함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그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됐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 조용히 웃게 됐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것에 고마워하고 별다른 약속 없이도 서로를 더 생각하게 되는 사이. 나는 그와의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고 청혼을 받지 않아도 어느 날 저절로 우리 결혼할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이라는 게 더 좋았다. 그런데 현실이 내게 속삭이기 시작한 건 그가 엄마랑 같이 살자라고 말하던 그날부터였다. 나 결혼해도 엄마 혼자 두긴 어려울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내 눈치를 살폈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난 괜찮을까? 처음엔 나도 착각했다. 함께 산다는 게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산다는 정도일 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 한켠에서 자라나는 불안감은 결코 단순한 동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했다. 남자친구는 지금도 어머니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 월세, 공과금, 병원비, 심지어 손톱 관리까지. 어머니는 연금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가 존경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의 삶에 내가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차츰 내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결혼하면 엄마는 큰 방 쓰시고 우리 둘은 작은 방 써도 되지?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그건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갑자기 현실로 던져진 느낌의 당황한 미소였다. 작은 방. 신혼 첫날 밤 나는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와 벽 하나를 두고 그렇게 잠들어야 하는 걸까? 언제부터인가 결혼이 설레는 미래가 아닌 생존에 가까운 숙제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침묵하게 되었다. 드레스 투어를 다녀온 날이었다. 백화점 7층 하얗게 빛나던 거울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신부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이 드레스가 어울린다. 저 드레스는 너무 화려하다. 어머니처럼 행동하는 웨딩 플래너가 이끌다시피 입힌 드레스들 중 나는 그저 옷걸이처럼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이걸로 할까요? 남자친구가 거울 뒤에서 웃으며 물었을 때 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속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며칠 전 예식장 계약서를 쓰러 가기 직전에 그의 어머니가 함께 하자고 나섰다. 신부 얼굴도 봐야 하잖니? 무심한 듯 툭 던진 말. 처음부터 이 결혼은 둘이 아닌 세 대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 내내 맴돌았다. 예단은 우리가 받을 형편은 못 되고 대신 내 집에서 살 거니까 살림은 내가 준비해야지. 살림? 우리 집?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가 같이 살아갈 공간을 어머니의 집이라 부르는 순간 나는 이 결혼의 위치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나는 그저 손님이구나. 이 사랑 속에서 며느리라는 옷을 입고 모든 것을 조용히 따르는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구나. 무슨 생각해?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오는 나를 보며 그가 물었다. 아니, 그냥 긴장됐나 봐.
웃으며 답했지만 내 심장은 점점 납처럼 무거워지고 있었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될수록 나는 하나둘씩 포기의 항목을 추가해갔다. 신혼집, 신혼여행, 가전제품. 하나하나 결정될 때마다 어머니의 의견이 먼저였고 그의 동의는 즉각적이었다. 심지어 내 직장 문제까지 결혼하면 회사 조금만 쉬지 않을래? 그가 너무나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혼자 두기 그러니까 너라도 같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말을 잃었다. 그가 생각하는 함께라는 개념이 이토록 일방적이라는 걸 나는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내 커리어는? 조심스럽게 내뱉은 말에 그는 마치 그제야 눈치챘다는 듯 말했다. 그럼 시간제라도 알아볼까? 그 말이 위로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모든 선택의 마지막 줄에 내 이름이 겨우 적혀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돌아와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고요한 방 안,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곧 함께 살게 될 그의 집. 그러나 그 공간에는 내 물건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다. 내 존재마저도 그곳에선 조심스러운 낯선 것이 되지 않을까? 그의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본인을 다 버린 그 나름의 희생을 품고 있는 분이다. 나는 그 어머니의 삶을 존중한다. 하지만 존중과 두려움은 다르다. 나는 점점 그분과 살아가는 나를 상상하지 않게 됐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의 미래 전부를 삼켜버릴 것 같다는 불안이 자꾸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아침 일찍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남자친구의 이름이었다. 엄마가 밤새 열이 좀 있었대.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주말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늦잠을 즐겼을 시간이지만 나는 잠결에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그날은 이상하게 몸보다 마음이 먼저 일어났던 것 같다. 20분쯤 지나 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감기 몸살이 겹친 듯 종이처럼 가벼운 기침을 연달아 하고 계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어깨를 받쳐드리며 의자에 모시고 앉았다. 남자친구는 바쁘게 접수와 안내를 도우며 거의 병원 직원처럼 움직였다. 그런 그의 모습이 익숙한 듯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에만 의지하고 있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틈 사이에 이상한 감정이 생겼다. 이건 우리 가족의 느낌이 아니었다. 나는 그 틀 안에 끼어든 사람, 조금만 어색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타인처럼 느껴졌다. 지금까지는 괜찮으시지만 연세를 감안하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의사의 말에 남자친구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고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연금도 없고 병원비도 아들 돈으로 내는 마당의 관리는 무슨 관리야. 그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진료비와 약값, 검진비까지 더하니 17만 원. 그는 카드로 결제했지만 영수증을 보며 살짝 찌푸린 눈썹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차 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실 엄마 약값도 요즘 좀 부담이야.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무심하게 말했다. 전세 보증금도 갱신 시기가 다가오고 너랑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누나나 다른 가족은 없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고모는 외국에 계시고 엄마는 내 하나 보고 살아오셨거든. 그 말이 벽처럼 느껴졌다. 내 하나. 그 하나가 되어 살아온 그의 삶은 이제 내가 그 자리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의미일까?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수증기 가득한 욕실 안에서 나는 오래도록 거울을 들여다봤다. 물에 젖은 얼굴, 축 처진 어깨, 무표정한 내 눈빛. 결혼이란 건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짐을 옮겨와 반반씩 짊어지는 일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그 짐이 반이 아니라 전부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는 걸까?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로 누군가의 전생애를 껴안을 자신이 과연 있을까? 나 속물인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자 눈물이 났다. 그 어떤 위로나 변명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휴대폰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남자친구가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 내일 엄마 병원 결과 다시 보러 가야 해. 같이 갈 수 있어? 네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더라. 나는 정말 그 말 한 줄에 흔들렸다. 그가 내게 기대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것만으로 또 마음이 약해졌다.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걸까? 주말 오후 그는 회사에 급히 들어가야 한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 시어머니와 나는 처음으로 단둘이 남게 되었다. 조용한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너 커피 좋아하니?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네가 블랙 좋아한다고 하더라. 말씀하시며 인스턴트 커피를 타기 시작하셨고 나는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손을 모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예상보다 더 왜소했다. 가느다란 어깨, 살짝 구부정한 허리. 그 속에서 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연민과 경계가 동시에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나는 너한테 미안하단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가 커피 2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하나 건사도 못하면서 아들까지 책임지게 만든 거잖아. 의외였다. 그녀는 단단하고 무뚝뚝한 어른일 거라 생각했는데 표정은 생각보다 더 지쳐 있었고 말투도 한없이 느려져 있었다. 사실 나도 고민했어. 이 결혼이 너한텐 너무 무거운 짐 아닐까 싶어서. 그 말이 칼날처럼 날아왔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도 아들 곁에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고마워. 그녀는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나는 너희 앞길 막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차마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다. 거절할 수 없는 무게였다. 너무도 오랜 시간 홀로 버텨온 사람이 자식에게 남긴 마지막 희망 같은 것.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기대를 보았고 그 기대를 외면하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그 말을 한 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스스로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다. 식사 예절, 어른 앞에서는 다리를 꼿꼿이 모으는 태도, 말끝을 한 박자 늦춰 말하는 습관. 시어머니 앞에서의 나는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다. 사랑은 커졌다기보다 조심스럽게 유지되는 게 되어버렸다. 남자친구와의 전화통화도 요즘은 늘 비슷한 대화였다. 엄마 오늘은 괜찮으셨어? 밥은 잘 드셨어? 다음 진료 예약은 언제지? 그의 대화 주제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아닌 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공유하는 보호자들이 되어갔다. 문득 식탁에 앉아 일기를 쓰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글을 남겼다. 이 사랑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 틈 사이에 나는 눌려가고 있다. 더는 숨을 쉴 공간이 없다면 이 결혼은 누구를 위한 걸까? 그리고 나서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다. 그 잎 하나하나가 내 마음 같았다. 부는 방향마다 흔들리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며 말했다. 지수야, 내일부터 낮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시간 되면 엄마랑 점심 같이 할래?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웨딩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비 오는 화요일 오후였다. 남자친구는 양복 위에 비닐 우산을 툭 얹은 채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 오는 날 계약하면 복 받는다더라. 그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작은 웨딩홀 평일 저녁 시간대. 우리 형편에 맞춰 최대한 소박하게 정한 날짜와 장소. 그는 만족해 보였고 나는 담담했다. 가슴이 벅차오르긴커녕 달력 속 하루를 삭제하는 기분이었다. 6월 22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그가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도 날짜를 알렸고 예단 문제는 없던 걸로 정리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대단한 걸 바라지 않는 분이었고 우리 집에서도 현실을 충분히 이해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예물은 꼭 준비해야 하는 걸까? 며칠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다 간소화하니까 굳이 비싼 걸로 안 해도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 뒤에 숨은 부담이라는 단어를 읽을 수 있었다. 이미 결혼 자금의 대부분을 그가 어머니 생활비와 병원비에 써오고 있었기에 남은 여유는 거의 없었다. 나는 알았다. 이 결혼은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끝내고 또 다른 뒷바라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 주 주말 친정집에 들렀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물무침을 하시며 내게 물으셨다. 지수야,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웃음 끝이 떨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 나 결혼해도 괜찮을까? 말을 꺼낸 순간 손끝이 식탁 끝을 꼭 쥐었다. 어머니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내 얼굴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조용히 너무도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지수야, 그 사람 내 옆에 있을 때 네가 더 편안해 보여야 하는 거야. 힘들어도 좋아. 대신 마음이 안 외로워야 해.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이 쿡 올라왔다. 외로웠다.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믿었는데 실은 내 마음은 자꾸만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친구 민정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나 결혼 날짜 잡았어. 와, 진짜? 축하해.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나 무서워. 무서워? 왜?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은 점점 밀려나는 기분이야. 민정은 조용히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말했다. 지수야,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던 때도 있었지만 살면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랑을 핑계로 무너지는 나를 보는 거야. 그 말이 뼈처럼 박혔다. 사랑해서 괜찮다고 감당하겠다고 말하던 내 모습이 어쩌면 가장 외로운 나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결혼이 두려웠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사라질까봐. 결혼식 한 달 전. 집기 목록과 이삿날 조율을 위해 남자친구 집에 갔다.
현관에 들어서자 식탁 위에 놓인 가전제품 카탈로그가 보였다.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형광펜으로 줄쳐진 제품들마다 가격이 적혀 있었고 한쪽엔 신혼부부 지원카드라는 명함이 놓여 있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말을 꺼냈다. 지수야, 이건 내가 알아봤어. 우리 동네 복지센터에서 소개받은 거야. 안 해.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분명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고 했던 일인데 그분은 이미 우리 둘을 대신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냉장고는 굳이 새로 안 사도 돼. 내 거 아직 멀쩡하고 자리도 아깝고. 그건 우리 둘이 얘기해보고 결정할게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래도 내 집이잖니. 같이 살아도 집 구조랑 동선은 내가 잘 아니까. 괜히 새로 바꾸고 후회하지 말고. 내 집. 그 단어가 머리를 때렸다.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순식간에 공기처럼 스며들었다. 그때 남자친구가 거실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냥 엄마 말 들어. 괜히 돈 쓰지 말고. 나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정면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집, 우리 결혼 맞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남자친구는 순간 말을 멈췄고 시어머니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수야,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섭섭하네. 내가 너 부담 줄여주려고 알아본 건데 그건 감사해요. 근데 저 결정권 없이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지금은 셋이 살림을 꾸리는 기분이에요. 말을 끝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집에서 이런 식으로 내 의견을 꺼낸 적이 없었다. 항상 맞춰왔고 참아왔고 조심스럽게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처음으로 내가 사라지는 기분을 넘어서 존재가 지워지고 있다는 위기를 느꼈다. 지수야, 남자친구가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피했다. 우리 대화 좀 해야 해. 내가 말했다. 진짜로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해야 해. 그날 밤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비가 오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잔잔하게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우리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알아. 그가 말했다. 엄마 혼자였으니까 항상 내가 나서서 결정했어. 그게 익숙해서 내 의견을 놓친 걸지도 몰라. 그게 문제야. 나는 내 엄마가 아니라 너랑 같이 인생을 시작할 사람인데 왜 항상 나는 끼어드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는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할 수 있을까? 그의 말에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건 너만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서로 바뀌지 않으면 이 결혼은 누군가 한 사람만 사라지게 될 거야. 한참 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다. 그래. 우리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진짜 우리 둘만의 계획부터 세우자.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랐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길. 그게 가능하다면 나는 이 사랑을 다시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무언가 예감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 더 큰 선택의 기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주말 오후 친정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다. 어머니가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여 인사하고 오래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핸드백 속에 넣어둔 반지 케이스가 가방 안에서 자꾸 부딪혔다. 결혼을 앞두고 맞춘 커플링. 하지만 손가락에는 끼워져 있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였다. 손이 붓는 것 같아 반지가 자꾸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스스로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밀려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친정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는 너한테 희생하라고 하지 않아.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누군가의 인생을 받아들인다는 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함께 사는 거지 덮어쓰는 게 아니거든. 그 말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했다. 지금의 나는 사랑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사랑이란 이름의 죄책감을 안고 스스로를 지우며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에 앉아 정리되지 않은 웨딩 체크리스트를 바라보았다. 가전 선택, 식장 장식, 신혼여행 일정 그 어떤 항목도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의 합의로만 채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남자친구였다. 엄마가 이번엔 결혼식 당일에 입을 옷도 네가 같이 골라주면 좋겠대. 같이 시장 한번 가자고 하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내 가슴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 준비생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다. 문제는 그를 둘러싼 세계였다. 그 안에서 나는 너무 작아졌고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만하자. 그건 단호함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참고 오래 밀어낸 끝에 비로소 입 밖으로 나온 가장 조용한 진심이었다. 다음 날 남자친구를 불러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다. 벚나무 잎이 초록으로 짙어지고 있었고 우리 사이엔 익숙했던 침묵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지수야, 무슨 일 있어? 그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 잠시 멈추자. 뭐, 결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너랑 사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에 편입되는 기분이야. 우리 둘의 공간이 없고 우리 둘만의 결정이 없어. 그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잠시 후 작게 말했다. 엄마가 내 마음 다 안다고 했었어. 근데 네가 표현을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대.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그래, 표현하지 못한 나도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걸 물어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사랑해. 지금도 여전히. 내가 말했다. 근데 나를 더 사랑하고 싶어졌어.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한 끝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지금까지 너를 너무 익숙하게만 생각했나 봐. 햇살이 잎 사이로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림자는 점점 길어졌고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비로소 내 자리를 되찾는 기분이 들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6월은 지나고 벌써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 연락을 자제했다. 정확히 말하면 나부터 거리를 두었다. 핸드폰 알림은 조용했고 일상은 빠르게 흘러갔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가 몰려와 바빴고 퇴근하면 요가 수업이나 책 모임에 참석하며 내 시간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이 되어가려는 게 아니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미래에만 기대 살아오던 내 마음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중이었다. 지수야, 얼굴 좋아졌다. 책 모임에서 알게 된 언니가 말했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나는 웃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이별은 누군가에게 상실이지만 나에게는 복원에 가까웠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뜻밖의 장소에서 그분과 마주쳤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 앞. 시어머니가 검은 가방을 한 손에 든 채 배추를 들여다보고 계셨다.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멀리서 본 그분의 뒷모습은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다. 짙은 카디건, 낡은 운동화. 어깨에는 시간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던 찰나 그분이 고개를 들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지수야? 그 짧은 부름에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분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잘 지내니? 네. 덕분에 정말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서로의 마음이 묵직하게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아이가 한동안 말을 많이 잃었어. 그분이 꺼낸 말에 나는 가슴이 뻐근해졌다. 처음엔 원망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더라. 그분은 조용히 웃었다. 어느새 배추를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고 작은 검은 봉지를 들고 계셨다. 지수야. 그분이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넌 내 인생이 제일 소중해야 해. 나는 그걸 몰랐어.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주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마트 한복판에서 서 있었다. 장바구니도 없이 장을 보던 것도 잊은 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사진 폴더를 열었다. 그와 함께 찍은 사진, 함께 살집을 보러 다니며 찍었던 영상들, 시어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까지. 나는 하나하나 조용히 바라보다가 그중 한 장을 골라 보관함에 따로 옮겼다. 잊겠다는 다짐도 아니고 되돌아가겠다는 생각도 아니었다. 그저 내 마음 어딘가에 그 시간들을 고이 넣어둘 자리가 필요했다. 이제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고 있었다. 초가을 바람이 불던 어느 평일 저녁 회사 앞 카페로 걸어가던 내게 오래된 이름이 도착했다. 지수야, 시간 괜찮으면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남자친구였다. 아니, 지금은 그저 한 시절을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응. 이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서로를 멀리한 지 2달째. 감정이 사라졌다기보다 지금은 그 감정을 더는 끌고 가지 않기로 선택한 상태였다. 약속 장소는 예전 우리가 자주 가던 작은 분식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먼저 와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오랜만이다.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러게. 머리 좀 잘랐네. 내 말에 그는 피식 웃었다. 우리는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먼저 입을 연 건 그였다. 그날 이후 참 많은 생각을 했어. 그의 말은 짧고 조심스러웠다. 엄마랑도 솔직히 많이 싸웠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살아왔는지도 알게 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함이나 미안함이 먼저였을 테지만 이날의 나는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 그를 마주하고 있었다. 지수야, 혹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마음이 요동치진 않았다. 오히려 아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예전에 우리는 네가 아니었으면 돌아가지 않았을 거야. 내가 말했다.
왜냐면 그때 나는 사랑받는 방법도 사랑하는 방법도 모른 채 버티고 있었거든. 그는 내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인생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싶지 끌려가거나 뒤따르고 싶진 않아. 말을 끝내자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의 표정은 아쉬움보다 후련함에 가까웠다. 그리고 나서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내가 혼자 감당했더라.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너도 좋은 사람이라는 건 여전히 변함없어. 그날 우리는 헤어지기 전 짧게 서로를 안았다. 사랑의 포옹이 아니라 오래 묵은 마음을 정리해주는 작별의 인사처럼.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인생의 한 계절을 깊이 물들이고 간 사람이다.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다. 어디에든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깊은 밤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이제는 퇴근 후 지하철역에 서 있어도 어딘가에서 그의 이름이 울릴 것 같은 착각은 들지 않는다. 그 흔적들이 드디어 내 일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집 앞 꽃집에 들렀다. 한때 그와 함께 신혼집을 상상하며 고른 식물들이 있던 곳. 오늘은 내 방 책상 위에 둘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이름도 모르는 초록 식물 하나. 그저 지금의 내 삶처럼 아주 작고 조용히 자라날 것 같은 것을. 집에 돌아와 화분을 놓고 스스로에게 작은 편지를 썼다. 지수야. 그동안 참 잘 견뎠어. 누구의 인생 속 조연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너 자신으로 다시 걷고 있구나. 이별이 삶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한 나를 결핍으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미워한 날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함께하는 일이 버팀이 아닌 존중이어야 한다는 걸.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희생이 때론 한 사람의 존재를 얼마나 지워버릴 수 있는지. 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의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저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너무 오래 오해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모든 오해로부터도 나를 풀어주려 한다. 주말이면 작은 도서관에 간다. 노트북을 펴고 글을 쓰고 때때로 한 페이지도 채 못 쓰고 돌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다시 나로 살아간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지수라는 사람으로. 가끔은 창밖을보다 문득 그가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 골목 어귀에서 채소를 고르고 계실까? 그날처럼 작고 따뜻한 검은 손가방을 들고 계실까? 하지만 그 궁금함은 더 이상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건 그냥 한 계절을 품었던 사람으로서의 아주 조용한 배려에 가까웠다. 밤이 깊어지고 책상 위 초록 식물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잎을 흔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웃음이 났다. 이제 나는 안다. 나의 삶은 누구를 지우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그렇게 나는 나로서 다시 살아가기로 했다. 사랑은 결국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 그렇게 나는 이제 사랑보다 더 중요한 나 자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